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일이 워낙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해줄 시간이 늘 부족해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나이에 비해 의젓한 두 아들 녀석인지라 이런 부족한 아버지도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부부라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저희 부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어질어질할 정도의 굴곡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이야기의 서두부터 심상치가 않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다면 직접 겪은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날 그때 속이 뒤집힐 것만 같았던 분노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릴 지경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디까지 갔을지 저 스스로도 장담을 못하겠으니까요. 저 말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이런 꼴까지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정훈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 너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해. 이 엄마 말 한 번만 믿고 엄마 말 좀 더 들어봐, 응? 부부여 살면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며 사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까지 열을 올리나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제가 이러는 게 정말 과한 건지 그럴 만한 일인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제 자랑 같기도 합니다만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저는 제법 승승장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본가가 그렇게 기반이 탄탄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그야말로 맨땅 일구며 저 스스로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사업 일으켜보겠다며 치사스러운 인간들한테 고개도 숙여보고 굴욕도 겪어가며 눈물을 삼킨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과 자존심을 걸어가며 일으킨 사업이었기에 사업가로서의 제 자부심 또한 대단했죠. 제 일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저를 이 세상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살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저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가난에 허덕이시며 자식들 잘 되라고 고생하신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이런 값진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괄시하던 좀 산다는 집 자제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준 제 자부심이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점차 성공을 거두다 보니 주변 인맥도 자연스레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저를 고평가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제게 호감을 표하는 이성들도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기도 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인맥 중 저를 좋게 봐주신 다른 사업가분께서 자녀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그건 역시 저를 인정해주시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집안에서 잘 배우며 자란 분들과 몇 번 교제를 해본 적이 있고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에게 조건 좋은 집 혼처가 들어온다는 것이 기꺼우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렴 부모라면 이왕이면 내 자식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뤄서 잘 살길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딱히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결혼하고 싶은 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집에서 성화이기는 하셨지만 아직 결혼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동안은 사업 성공시켜보겠다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좋은 사람 찾아봐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기업 행사에 참여해 처음 본 아내는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여성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날 정도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한눈에 저를 사로잡은 아내였습니다. 그래도 젊은 날부터 사업을 해와서 제법 표정 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가늠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살짝 웃어주던 아내 얼굴은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아내의 처음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짐작하셨겠지만 당연히 제 눈에만 아내가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었겠죠. 아내는 미스코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미인들만 모았다는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으니 그 미모가 보통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내 눈에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싶어요.
평생을 아름다운 여자로 살아온 아내이니 이렇게 저같이 멍청한 표정을 짓는 남자를 보는 것 역시 아내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모에 첫눈에 반한 어리숙한 남자 중 하나로 잊혀지지 않고 그 여자의 남편으로까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결혼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첫눈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첫 만남에 그런 멍청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젊은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면서 자존감만큼은 하늘을 뚫을 만큼 높아져 있던 저였습니다. 당당하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고맙게도 데이트 신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야 아내에게서 듣게 된 말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는 저한테 별다르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호감을 표현한 남성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고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온 아내였으니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게 본격적으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저희 만남이 이어져 오며 차츰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다고 봐야겠죠. 비록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만남을 청하긴 했습니다만 저 역시 그저 예쁜 얼굴에만 홀딱 넘어가서 아내를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도 세상을 겪을 만큼 겪었는데 고작 얼굴 하나 보고 사람을 판단할 만큼 모자란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취향에 맞는 외모일지 모르겠으나 결국 사람과 사람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저 얼굴 예쁘다고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구애했다면 아내 역시 제게 쉽게 넘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와 좀 더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다는 제 말에 아내 역시 이렇게 대답했으니까요. 저도 안 대표님 생각에 동의해요. 그동안 저한테 호감을 표시해준 분들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은 외모나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 쓰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멋대로 저에 대해 기대해놓고 자기들끼리 실망해서 뒷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간 미스코리아 선발됐던 20대 초반이면 또 몰라도 저도 이제 30 넘었는데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한테 시간을 허비하느라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나 아내나 처음 만났을 때 이미 3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였으나 그런 식으로 외모에만 혹해서 다가와서 자기를 인형 취급하는 남자들에게 아내도 질릴 대로 질려 있었죠. 그 중에는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를 트로피 삼아 그저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남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희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결혼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던 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당한 바가 많아서였을 겁니다. 그런 만큼 아내를 더 존중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자 분야가 다르긴 했지만 아내 역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야 제가 미스 코리아라고 하니까 워낙 그쪽 인맥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시작한 뷰티 사업이었지만 제가 직접 사업에 관여해보니까 그런 얕은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서 초반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저 역시 아무런 기반 없이 제 힘으로 사업을 읽어야 했던 사회초년생 시절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고충은 그 누구보다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겪어온 일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외모에 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걸 이겨내고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저처럼 갖은 노력과 고생 끝에 자리를 잡게 된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내에게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아내 역시 그저 얼굴 예쁜 여자로 생각하고 세상을 쉽게 살아왔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업가 입장에서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제 모습에 마음을 많이 열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자가 뷰티 사업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처럼 미인대회 출신이 이런 일 한다고 하면 사업가로 인정해주기는커녕 쉽게 돈 번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심지어는 저한테 환심 없겠다고 다가온 남자들조차 그걸 숨기지 못한 걸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을 자주 겪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성 만나는데 좀 방어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예쁜 여자들은 살기 편하겠다고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들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직접 보게 되었죠. 물론 제가 그분들이 겪으신 고충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겠으나
적어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쉽게 사업한다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 말 맞다나 미인대회 출신의 사업 분야가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일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런 성가신 편견까지 겹쳐 있으면 참 쉽지 않았겠다 싶어 아내가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쁜 여자에 대한 혈기왕성한 남자의 이성적 관심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시점이 바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 역시 그런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이렇듯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즈음 저희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보다 마음 씀씀이가 더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적인 면모로 있어서는 제가 배울 점도 많았어요. 물론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의 외모에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하는 일에 진심으로 조언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된 것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제가 미스코리아 출신인 아내를 만났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커 보이셨어요. 평소에도 제가 제 사업을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집안 출신의 배우자를 얻기를 소망하시던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것 역시 걱정거리셨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훌륭한 아가씨면 주변에서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우리 아들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그런 아가씨면 씀씀이도 적지 않을 거고. 어머니, 지연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럴 때도 저보다도 더 꼼꼼한 사람이고 허튼 데다 돈 쓰는 거 질색하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안심을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 안색에서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근심 역시 저와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말끔히 날려준 아내였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로 시종일관 예의 바르게 대하는 태도에 저희 부모님도 그만 제 아내에게 홀딱 넘어가고 마셨죠. 비록 그 수수한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화려한 이목구비이긴 했습니다만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던 사치는커녕 아내는 화려한 차림새를 선호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항상 일하기 가장 편한 차림을 좋아했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거야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면서 평생 할 거 다 해봤어요. 예초에 그런 옷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또 같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모여놓고도 눈요깃감 취급당하는 것도 싫었고요. 입이 방정인 남자들 중에서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꽃 운운하며 외모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무슨 취지로 저런 말을 하는지 단박에 알 것 같았어요. 아내 입장에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비춰졌을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부러라도 더 실용적인 차림새를 선호하는 아내에게 다행히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부모님이셨어요. 아무래도 두 분 모두 제가 사업가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렵게 살아오시던 분이다 보니 화려하게만 들리기 쉬운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말에 주눅이 드셨던 것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사업하는 며느리라고 하면 익숙치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말까지 하면 부담스럽게 여기실 수도 있겠죠. 어머님, 아버님하고는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종우 씨가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 가지고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 부모님들께서 큰 몫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저도 당연히 배울 점이 많겠죠.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처로 얻게 되다니 세상에 나보다 처복이 더 터진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런 아내의 마음가짐은 한결같았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사업으로 워낙 바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늘 즐거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업가로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당차게 제 몫을 해나가는 아내를 보며 저 역시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애석하게도 처가 식구들과는 아내가 제 본가 식구들과 지내는 것처럼 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자기 부모님들을 제게 인사시키면서도 썩 탐탁지 않아 했어요. 아내의 친정집 역시 타고난 부자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저 어릴 때보다는 제법 생활이 안정적인 중상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미스코리아 입선한 이후에 가족 간에 제법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대뜸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 저게 지금은 나이 들어서 예전만 못해도 20대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고개 돌리고 뒤돌아 쳐다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했다고. 그때 시집 갔으면 재벌집에도 너끈하게 갔을걸. 되도 않은 사업하겠다고 깔짝이다가 이날 이때까지 시집도 안 가고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뭐.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비록 물질적으로 제게 많은 것을 해주실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만큼 항상 제게 해주지 못하신 것을 아쉬워하시며 미안해하셨어요. 그런 만큼 더욱 더 제가 하는 일을 믿어주시고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요. 저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이 물질적인 부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비록 부모님께서는 항상 자식인 제 앞에서 미안해 하시지만 자라면서 그런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 집 분위기와 비교해 볼 때 처가 분위기는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미스코리아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장인 장모님이셨으나 정작 자식인 아내의 기분을 헤아려 주지는 않으시는 분들이셨으니까요. 아내 역시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서슴없이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장인 장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만 같았어요. 나 처음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주변에서 손짜리며 뭐며 제법 시끄러웠거든. 근데 그때 내 나이가 고작 21인데 내가 결혼 생각이 있었겠어? 거절하니까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너를 미스코리아식이나 만들어놨는데 부모 말을 거스르냐고 아버지가 내 뺨까지 때리더라. 나 미스코리아도 내가 진짜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서 나간 게 더 컸었어. 그런데 막상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시던 미스코리아 되고 난 후에 저렇게 나를 막대하는 게 더 심해지다 보니 더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기가 싫더라고. 손목이 제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가녀린 사람을 도대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찌검까지 하다니. 그건 장인어른께서 너무하셔도 정말 너무하셨던 거였습니다. 어린 자식인 선짜리 나가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랬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얼굴 반반한 자식을 당신들 입맛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이성관계나 결혼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다시금 이해가 되었죠. 제게 하신 말씀 또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자수성가해서 사업 일으킨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지만 장인어른 말씀처럼 그렇다고 제가 재벌가에 비할 것은 못 되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윗감이라고 데려온 저 역시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눈에 차지 않는 사윗감이었을 거예요. 좀 더 어리고 더 예뻤을 때 시집 보냈으면 그보다 더 의리의리한 집안에 보낼 수 있었을 걸 하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 장인어른이셨어요.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런 장인 장모님을 제게 보인 이유로 자기가 더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내가 미스코리아가 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으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혼자 들들 볼꼈을지 생각하니 아내가 짠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만큼은 아내가 그런 서러운 감정 느낄 일 없이 지내게 해줘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결혼 이후 본인 친정과는 거리를 두고 저희 부모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는 것은 사실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미스코리아 출신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아내를 처음 만난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뿐인 며느리를 아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한없이 정을 퍼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세아가 가뜩이나 이렇게 말랐는데 밤낮 없이 일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럴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조금만 먹고 그러지 말고 챙겨놓은 음식들 아끼지 말고 팍팍 먹어. 너는 살쪄도 이쁘니까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 그런 걱정 안 하고 팍팍 잘 먹고 있어요. 어차피 저 통통해져도 어머님은 저 예쁘다고 해주실 거잖아요. 맞죠? 그럼. 아내에게 듣자 하니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몸무게가 100g이라도 늘어날까봐 가뜩이나 잘 먹지도 않는 사람 밥그릇을 뺏기가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방학 때에 내려온 손자 먹이듯 아내를 열심히 먹이려 드는 어머니가 처음에는 낯설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그런 어머니 행동이 애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히 받아들여주는 아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을 써주시는 만큼 더욱 살갑게 대해주는 아내가 저 역시 고마웠습니다. 같은 사업과 동료분들 중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고부 갈등 사이에 끼어 고생하는 친구들도 제법 많았어요.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혼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기도 일쑤였다고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 없이도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아 잘 지내주는 두 사람 모습을 보니 그저 흐뭇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자기 친정 부모님보다도 저희 부모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을 먼저 내어주셨다고 한들 그걸 아내가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관계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인대에 출신 아내를 얻은 것보다 제게는 그게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결혼 후에야 비로소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 같아 그건 역시 안심이었어요. 연년생으로 저희 아들들인 주연이와 성현이가 태어나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기 본가에서 항상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던 아내가 비로소 저희 가정에 안착한 것 같았어요. 고대하시던 손자 녀석들을 보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이 사람이나 저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니까요. 알지. 그래도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래. 노인네들이 손자 보는 재미 없으면 또 무슨 재미로 살겠어? 연년생인데다가 아내 역시 사업으로 바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아이들을 돌봐줄 손이 필요했습니다. 돌보미 분을 고용했지만 그럼에도 돌보미 분 출퇴근 시간 이후로는 부모인 저희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것마저도 당신들께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결혼 이후에 아내와의 어머니의 사이는 늘 좋았으나 아이들 낳고 나서 더더욱 그 두 사람 관계가 돈독해진 것 역시 서로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아껴주는 존재라는 신뢰감이 더욱 쌓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아내 사업보다는 제 사업이 좀 더 규모가 크고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가에서 제게 기대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처가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아내였습니다. 돈 문제라도 생기려고 치면 단박에 막아서는 아내 때문에 장인어른도 빈정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처음 몇 번 제게 술자리를 권한 것 이후에는 제게 냉랭하게 대하시는 장인어른이셨어요. 그런 장인어른이 탐탁지 못한 딸 내외가 본 손자들이라고 어여뻐 하실 리 없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예뻐하시고 어떻게든 돌보는 걸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정작 친정 부모님들이 저렇게 자기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 역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나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내 부모가 당신이나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걸로 충분히 창피스러워.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더 그래. 같은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 미스코리아 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집에 차고 넘치게 다 갖다 줬어. 내 가정 생긴 이후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한마디로 아내는 그동안 제 부모에게 당한 일로 제대로 학을 뗐더라고요. 애초에 처가에 잘하는 것도 제 아내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제 아내 속을 뒤집는 일이라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의 연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는 해야겠지만 아내가 바라던 대로 그 이상을 할 생각은 굳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저희 부부와 조부모님의 사랑 아래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었고 제 사업 역시 영역을 넓히며 더욱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기 일로 항상 바빴고요. 아내나 저나 몸은 항상 바쁜 일정에 고단했으나 안락한 가정에서 그런 피로를 모조리 날리고 지낼 수 있을 만큼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더욱 서로가 서로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굳건한 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랬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사진을 건네받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날도 여전히 업무 때문에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이후까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있었으면 대신 받아주었을 퀵 서비스를 제가 직접 받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이거 혹시 어디서 보낸 겁니까? 저도 전달해달라는 소리만 들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서류 봉투를 받으며 의아했어요. 누가 이렇게 경우 없이 무언가를 보낸 건가 싶어 살짝 찌푸린 얼굴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제 어여쁜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 사진들이 죄다 몰래 찍힌 사진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건지 기가 막혔어요.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아내였습니다.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내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나사 빠진 남자들 역시 없지는 않았죠. 그럴 때마다 대차게 상대에게 망신을 주며 그런 사실을 제게도 숨기지 않는 아내였습니다. 이번에 들러붙은 놈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제 손을 멈칫하게 한 것은 구석진 곳에서 찍힌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의 맞은편엔 웬 남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 이후로 장소를 바꿔가며 찍힌 여러 장의 사진에서는 아내와 함께 동일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남자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히진 않았으나 측면만으로도 같은 사람임을 구분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아내가 자기한테 헛짓거리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지 꽤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내와 제대로 마주보고 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 싶었어요. 저도 일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태어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야근할 일이 생기더라도 일거리를 집으로 싸들고 오려고 노력하는 아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시원하게 아내에게 나 이런 사진 받았다. 이 괘씸한 놈 아주 요절을 내고 당신도 안전에 더 유의를 해야겠다 하고 대놓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기가 공교로웠습니다. 아내의 귀가가 매일같이 늦어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받게 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의 사진에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고개를 내미는 생각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저보다 더 늦은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당신 요새 회사 일이 많이 바빠? 계약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얽히는 바람에 정리해야 할 게 많네. 아내 얼굴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제 기분 탓인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 것 같으신가요? 씻으러 들어간 아내를 두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 차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도 대체 내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던 건 아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메모리 카드를 빼놨어? 아내 차 블랙박스에는 그 어떤 기록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리따운 마누라 둔 덕에 내가 나날이 걱정만 들어간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절대로 꺼놓지 마. 꼭 음성 녹음 기능까지 다 켜두고. 알았다니까 그러네. 지금껏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놈들이 없지는 않았기에 항상 아내의 안전에 더 유의하던 저였습니다. 혹시나 갑작스럽게 아내 앞에나 나타나는 놈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철저하게 대비를 해두었죠. 그런 제 걱정을 이해해서인지 아내는 조금 과하다 싶은 제 행동에도 크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내가 아예 블랙박스 녹화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어요. 기껏해야 아내가 웬 나사 빠진 놈과 실랑이 하는 장면 정도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 명치를 누군가 때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빼놓았을까? 무얼 숨기려고 이걸 빼놓은 건가? 그때부터 저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이들 엄마로서 부끄러운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나보다도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가족들을 두고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제 불안한 마음에 더욱 불을 질렀던 건 그 이후로도 비슷한 류의 사진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퀵을 통해 보내면 제가 출처를 추궁할 걸 눈치챘는지 출근하기 전 제 차 앞유리에 서류 봉투를 끼우고 가거나 회사 우편물을 통해 제 이름만 적어 꽂아두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저는 혹여나 그걸 다른 직원들이 먼저 뜯어 읽을까 싶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사진 수위는 더욱 대담해져서 각도에 따라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으나 계속해서 아내의 곁에 붙어있는 동일한 남자는 제 의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아닐 거라고 아내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건
문제의 그 남자가 장인 장모님과 화기애애하게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 후였습니다. 아내는 식탁 테이블 근처에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긴 했지만 분명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아내가 저 모르게 몰래 만나던 남자와 그토록 척지고 지내던 장인 장모님과 함께 저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까지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관계를 아내의 부모님까지 알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 모르게 대체 넷이서 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믿었는데 나를 속이고 저 남자를 제 부모한테까지 소개시켜줬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 날이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회사 일 핑계를 댈 때마다 저 남자를 만난 걸까 생각하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누가 보아도 부정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어떻게든 당신을 믿으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믿어온 만큼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내게 등 돌려도 당신만큼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비참함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어요. 그날 역시 늦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일이 그렇게까지 바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매일같이 늦을 수가 있어. 당신도 사업하면서 왜 그렇게 서운한 소리라고 그래. 내가 일부러 늦었어? 여보, 나 요새 정말 힘들어. 당신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 당장이라도 그렇게 힘들다면서 이 남자 만날 시간은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일구어낸 가정이 깨어질까봐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종훈아, 이 사진들은 대체 이게 다 뭐니? 제 딴에는 감춘다고 감췄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제 서재를 어지르며 찾아낸 사진을 저희 어머니께서도 발견하셨습니다. 그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저희 어머니 역시 모르실 리 없으셨겠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떠는 어머니의 손을 보고 있자니 비참함이 더해졌습니다. 수치심과 송구스러움으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간신히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당분간만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이라니? 대체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럴수록 더 얘기를 해봐야지.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게다. 지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니. 그만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내의 회사로 향하며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대로 내가 미쳐버리겠다 싶더군요. 여느 때처럼 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던 아내는 채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꺼져가는 기분이었어요. 눈이 벌개져서 아내 차를 뒤따라가는 제 모습이 그렇게 추잡스럽게 느껴질 수 없었으나 아내를 위양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 제발 나를 배신하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비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훈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도 없다면서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 사람 뒤따라가는 중이에요. 종훈아, 너 대체 무슨 짓 하는 거니? 너 정말 그러다가 후회해. 안 된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부탁이야.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어본 중에 가장 절박했습니다. 눈앞에 아내 차를 뒤쫓으면서도 그런 어머니 목소리를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 눈앞에서 그 남자에게 갈지도 모르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종훈아, 이거부터 먼저 봐. 이거부터 보고 내 설명 들어. 전에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기세에 어머니가 내민 스마트폰 속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한 남자에게 손목을 붙들려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문제의 사진 속 남자였어요. 얼굴 정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으나 분명 그 남자가 확실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상 속 아내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남자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뭐예요? 네 서재에 있던 사진 속 배경이 하도 낯익어서 그 근처에 가서 주변 차주한테 부탁해 얻은 블랙박스 영상이야. 저희 어머니는 블랙박스 작동이든 신식계이든 제대로 다룰 줄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나 싶어 제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여기 사진 찍힌 곳 말이다. 이 근처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이 사진 찍힐 때쯤 웬 남자 하나가 구석에서 여자 윽박지르는 걸 봤다고 하더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남자가 우리 지연이 협박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 며느리가 네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애가 못 된다고.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어 증거 영상에 목격자까지 찾아다니셨을까 싶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우리 어머니도 그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끝까지 아내를 믿어주셨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신원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사진들을 보고 흔들려 아내를 미행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그만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요. 내가 말이라도 잘못했다가 혹시 이혼하자는 말이라도 들을까봐 그 사람한테 제대로 묻지조차 못했어요. 어머니, 저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부부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대화를 해봤어야 돼. 지금이라도 네가 정신 차렸다니 더는 너 혼자 그렇게 땅 파지 말고 지연이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렴. 애 외롭게 혼자 두지 말고. 어머니 말씀이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협박당하는 거 알고 있어. 우리 얘기 좀 해. 더 보탤 것도 없이 간결하게 얘기하는 제 말에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곧장 돌아온 아내와 그렇게도 바라던 그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문제의 남자는 아내가 미스코리아를 준비하던 어린 시절 잠깐 교제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업가라느니 자기가 미스코리아를 만들어주겠다느니 허풍을 떨던 남자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죠. 어떻게 장인 장모까지 구워 삶았는진 몰라도 사업 투자를 해주겠다느니 하는 핑계로 장인 장모의 환심까지 산 남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자는 제 아내의 스토커였던 겁니다. 아내에게 강제적으로 만남을 종용한 것도 모자라 놈은 아내에게 예전 놈과 아내의 사이를 제게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친정부모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나타나서 네 남편에게 불륜관계라고 하면 네 남편이 어떻게 나오겠냐며 협박을 일삼으며 돈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그런 남자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도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친부모라는 사람이 그런 놈이 있는 자리까지 불러내서 나보고 그런 놈한테 잘 보이길 바라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당신한테 할 수가 있었겠어. 나도 사람인데 당신한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수치스러워해도 그놈이 수치스러워해야 하고 장인 장모님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야. 당신이 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내 편을 들어주자 그만 그간의 서름이 밀려왔는지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며 아내가 하는 말에 그간 아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가뜩이나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 와중에 저런 거머리 같은 인간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잠깐이지만 옛날에 만났던 남자 얘기를 도저히 당신 앞에서 꺼낼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나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울지 절대로 한 적 없어. 저 식사 자리도 나는 저 사람 나오는 줄도 모르고 나간 거야. 저 남자 앉아있는 거 보자마자 친정 부모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 어떻게든 당신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놈은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일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랬어. 속여서 미안해 여보. 부부끼리 피해를 끼치는 이 많이 그런 게 어딨어. 당신 일이면 그건 내 일인 거야.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모조리 흘려보내려는 듯 펑펑 울었습니다.
오해로 얼룩진 마음 역시 깨끗이 녹아버렸어요. 홀로 그 벅찬 상황을 감당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더 일찍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이 사람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우선이었어야 했어요. 이번 일은 명백히 제가 아내에게 잘못한 일이 맞았습니다. 논문 더 볼 것도 없이 경찰에 넘겼습니다. 아내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가고 아내가 행여 녹취 파일 증거라도 남길까 싶어 철저하게 굴던 놈이었으나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심은커녕 증거와 목격자까지 찾아다니며 아내 편을 들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겠죠. 며느리를 규명하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저희 어머니의 노고 덕에 노무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되고도 남았습니다. 자식 내세워서 장사하려고 들었던 장인 장모와도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기야말 놈 앞에 결혼에 자식까지 둔 딸을 세워놓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그 인간들을 저도 더는 아내의 부모로서 대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 아내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십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나 역시 당신 같은 사람들 더는 인간으로 대우하기 힘드네요. 두 번 다시 내 아내나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날 아내는 참 많이 울었지만 그럼에도 제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손을 꽉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동안의 서러운 세월을 감당하면서도 쉽게 부모 자식 사이의 연을 끊기 힘들었겠지만 그날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제 부모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고 아내는 또 한 번 깜짝 놀라야만 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제게 놈이 익명으로 그따위 사진까지 보냈다는 것조차 아내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자기한테 협박까지 한 것도 모자라 뒤에서는 저까지 들쑤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쳐죽일 놈 그거 그냥 그렇게 곱게 경찰서에 보낼 일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 성치 못하게 밟아줬어야 하는데 그놈도 증거 못 만드는 데서 날 그렇게 협박했는데 나라고 그러지 못할 거 뭐 있어. 어차피 평생 사람 구실 옳게 못할 덜 떨어진 놈이야. 더는 그런 놈한테 당신 귀한 감정 소비하지 마. 나도 앞으로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놈한테 휘둘리는 일 절대로 없어. 무조건 당신 말부터 먼저 들을 거야. 나한테는 당신 말이 법이고 진리야. 이번 일로 저 역시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일이 어디까지 흘러갔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져요. 아내 역시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야 어머니와 부모 자식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야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평소 두 사람 사이가 좋았다고는 하더라도 먼저 자식인 제 편을 들어 더 큰 오해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을 끝까지 제 아내를 믿어주셨던 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놈 그거 제대로 처벌도 못 받고 저 지금까지도 그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저 살려주신 거예요. 내 새끼들 해하려고 하는 놈 어미가 가만 안 두는 건 당연한 거야. 지연이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고생했다 아가. 고생했다 내 새끼. 어머님, 전 이제 정말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로 앞으로 다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서럽게 울게 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어디 가서 겪었다고 말하기 거짓말과도 같은 시련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분명 그 일로 저희 가족 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음의 짐이었던 제 친부모를 훌훌 털어버리고 나니 아내 얼굴은 일견 더 시원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말 그대로 모녀 같은 고부지간으로 지내며 여전히 자기 사업 열심히 하는 멋진 여자로 제 곁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 겪어보니 이 평범한 듯 보이는 일상이 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제게 감사한 하루를 선사해주는 아내와 앞으로도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기구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들으면 참 재미있을 이야기들인데 저는 정말 힘든 일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번 들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 말 그대로 저는 정말 지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복도, 친구 복도, 남편 복도 그 무엇 하나 있는 게 없었어요. 매일매일 싸우기만 하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양육 한 번 받은 적 없이 컸고 그게 티가 나는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불행해 보이는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않으면 다행스럽게요. 저는 학창시절에 가난하고 혼자라는 이유로 정말 모진 괴롭힘을 당했어요. 동급생의 친구들에게 말이죠. 선생님과 부모님의 방관 아래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더욱 심해졌고 저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딘들 그 지옥 같은 학교와 집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와서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자애다 어리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서도 돈을 못 받는 일이 허다했고 성추행 같은 건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험난하고 모진 세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딘들 그 집과 학교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한 덕분에 20살이 될 즈음에는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월세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벅찼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동안은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쪽방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그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찾아왔었어요. 너그 애비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단다. 그래도 죽을 때는 이런 거 하나 주고 죽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5천만 원.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돈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큰 돈인 건 변함이 없지만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니도 니 애비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컸으니까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 돈을 거절할 만큼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큰 돈을 거절할 만한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잠시 그만두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인제 와서 공부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중졸은 아무래도 더 취직할 때 불리하더라고요. 최소 고졸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도 공부머리가 아예 없던 건 아닌지라 수월하게 검정고시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게 23살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건설회사에 경리로 취직해 제 학벌로는 꽤 괜찮은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딱히 욕심도 없었던지라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별다른 일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런 건지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연애하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제 집안 사정을 알고 그는 저를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도 당신 엄마인데 인사는 가야지. 그 사람은 굳이 엄마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랑 엄마는 저한테 돈을 가져다 준 그날 이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 성화에 못 이겨 거의 10년 만에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많이 늙어 있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좀 쓰이긴 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험한 일 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니? 엄마는 나중에 저에게 그렇게 물었었어요.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은 성품도 험하다고 그러면서 말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결혼이야.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하겠다는데 말리겠니? 그냥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와 사는 7년 동안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저에게 잘했고 다정했어요. 저랑 그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정말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결혼한 뒤로 종종 얼굴을 보는 엄마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때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엄청나게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아끼면 크게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10대 시절 집은 막 뛰쳐나와 길거리에서 울던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 말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큰일 났어요! 그 전화를 받고 손을 발발 떨며 평소에는 절대 타지 않는 택시까지 잡아타고 남편이 있다는 응급실을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숨을 거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황망한 얼굴로 멍하니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조금 늦게 발견이 됐다고요.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처리할 정신도 장례를 준비하고 치를 정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하라는 대로 멍하니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산재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각서 같은 것들이었더라고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에게, 멍하게 앉아서 울고만 한 사람에게 그런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들고 온 회사 사람들이나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저에게 사인을 받아간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위로금이라고 지급해준 돈도 장례 비용으로 다 썼으니 제 수중에 남는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5살 난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과부 신세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은 게 없었거든요. 내 몸이 짱짱한데 보험은 무슨 보험? 그거도 한 달에 내야 할 금액이 꽤 되더라고. 그거 저축해서 우리 성준이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지.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서 정말 저는 내몰리듯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제가 혼자 어린애들을 키우려면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너 일하는 동안에는 애는 내가 볼게. 뭐 어차피 어린이집 갔다 오면 몇 시간만 봐주면 되는데 뭐. 이제와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가릴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무직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고졸의 경력이 많이 단절되어 있어서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렸을 때 하던 식당에도 취직했지만 그건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마냥 엄마에게 맡겨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할 곳을 찾는 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식당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 한 분이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새댁같이 일손도 빠르고 깔끔하고 또 젊은 사람을 원하는 곳들이 있어. 그게 어딘데요? 가정부인데 딱 정해진 시간에만 가서 청소랑 빨래 해주면 되고 가끔 집주인 심부름 해주는 정도? 그리고 요리까지 하면 추가금도 있고 요즘 부자들 점잠 뺀다고 갑질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일도 이런 것보다 수월하고 벌이도 좋아. 대신 거기 연결해주는 사람들 테스트를 통과하긴 해야 해요. 소개 한번 시켜줘?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탈락했다며 부잣집 가정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테스트는 생각보다 간단하긴 했습니다. 학벌과 집안 사정을 묻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묻는 게 다였어요. 다행히 면접을 잘 통과해서 어느 집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어요. 시간도 딱 좋고 월급도 그전에 받았던 곳들보다 많았던 곳이라 오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단정히 입고 첫 출근을 했어요. 보기만 해도 기가 죽는 으리으리한 집 앞에서 배를 누르고 집주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이은영?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것도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요.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던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 악연의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은영이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학교 폭력의 주동자였어요. 야, 임정아, 나 목말라. 시원한 얼음물 좀 가져와. 매점에는 얼음이 없어. 그럼 만들어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가차없이 발길질했어요. 그리고 반 안에서 제가 그렇게 은영에게 맞고 있어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요. 한 번은 맞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신고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학생들 일은 학생들끼리 해결하라는 경찰의 말과 선생님의 따기뿐이었습니다. 이게 학교 망신을 주려고 경찰에를 가? 은영이 집은 부자였거든요. 동네에 은영이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소문에는 학교의 발전기금도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신고를 했던 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이미 은영이 부모님에게 다 한 번쯤은 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담임에게 뺨을 수차례 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펼쳐진 상황은 그전보다 더 지옥이었어요. 제 몸으로 걸레를 빤 물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냄새가 난다며 은영이는 자기 코를 막았어요. 너한테 걸레 냄새 나는 거 알아? 제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가 지금 걸레판 물을 부었잖아. 은영이가 제 말을 듣고서는 비웃더군요. 아니, 원래도 나 너한텐 항상 그 걸레판 시큼한 냄새 같은 게 났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저한테 그런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없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제일 자주 했던 게 목욕과 빨래였는데 집안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는 숨길 길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은영이의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네 주변에 아무도 안 가는 거잖아. 너한테 냄새 나서. 그러고는 은영이는 제 옆에도 오기 싫다는 듯 주위의 물건들을 저한테 하나씩 집어던졌습니다. 아주 세게 말이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경찰을 신고해? 네가 아직 나한테 덜 맞았지? 그지? 미안. 뭐라고? 정아야, 잘 안 들려. 미안. 은영이가 깔깔거리며 큰 소리로 웃더군요. 그러고서는 금방 정색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 네 편이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너의 엄마 아빠도 네 편이 아닐걸? 내가 너를 죽도록 패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걸 아직 모르겠니? 은영이의 말을 듣는데 그저 절망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에게, 학교에 오면 은영이에게 맞으면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지낼 거로 생각하니 정말이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없어지는 수밖에 없겠지.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 만에 저를 그렇게 거리로 내몰았던 동창을 만난 겁니다. 장은영을 말이죠. 너 맞지? 임정아. 은영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저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얼굴을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가정부가 너야?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당장이라도 그때처럼 이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고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가만히 저를 보던 은영이가 씩 웃으며 손을 내밀더군요.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그런 은영이를 바라봤어요. 뭐해? 악수하자고 하잖아.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이는 씩 하고 웃더군요. 고등학교 때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예뻐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이지 비싸 보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안 했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부인을 이런 일을 하게? 결혼은 했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저도 모르게 은영이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때처럼 말입니다. 어머, 미안. 괜한 걸 물었나 보다. 애는 있고? 올해 5살 아들 하나 있어. 우리 애도 5살인데 나도 아들이야. 그래?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다 만나고 말이야. 너 그때도 참 손 빠르고 깔끔했는데, 그치? 언제나 은영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빠르게 움직였고 항상 은영이 주변을 깔끔하게 치웠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만 괜찮다면 너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좋아. 너는 어때? 순간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싫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은영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집주인으로 있는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나도 좋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 은영이가 씩 하고 웃더군요. 그리고는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호칭 정리부터 하자.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지만 어쨌든 나는 네 고용주고 너는 내 고용인인데 반말을 하는 거 좀 그렇잖아?
앞으로는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써줬으면 좋겠어. 그럴게요. 그래, 좋다. 그리고 은영이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너 요리도 잘하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그러면 추가금도 줄 테니까 매일 저녁 좀 차려줘. 그이가 집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있어야지. 뭘로 하면 될까요? 오늘은 대충 네가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보고해. 다음부터는 내가 그이한테 물어보고 메뉴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은영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말소리가 얼핏 들려왔어요. 그래, 걔! 걸레 냄새 나던! 그래! 걔가 우리 집 가정 보러 왔다니까? 완전 웃기지? 역시 사람 팔자는 안 바뀌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건지 은영이는 시끄럽게도 통화를 했어요.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다시 그 끔찍했던 그 교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몇 번이나 되뇌이며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비싸 보이는 재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것들로 집밥이라... 좋은 재료로 만들면 뭐든 맛있긴 하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해물들이 잔뜩 들어간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을 만들고 있으니 은영이가 나오더군요. 나는 이래서 집밥이 정말 싫은데. 냄새 나잖아. 음식을 하는데 냄새를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뭐라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머리만 긁고 있는데 은영이가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왜 그렇게 쫄아?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남편한테 하는 소리야. 하도 집밥 타령을 해대서 내가 짜증나 죽겠어 정말. 꼭 한식을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대체. 은영이는 그렇게 궁시렁거리며 정말 냄새가 맡기 싫다는 듯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음식이 다 되어갈 때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 나 집밥 먹고 싶다고 한 거 드디어 들어주는 거야?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은영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그때 은영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아야! 오빠 언제 왔어? 아직 퇴근 시간 좀 이르지 않아? 은영이는 조금 전 저를 부르던 목소리에서 완전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애교와 애정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이의 남편이 저와 은영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셔? 그게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기로 하신 분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근데 당신 방금 정화라고... 이야기하자면 길어. 내가 나중에 설명해줄게. 일단 밥부터 먹어 자기야. 집밥 노래를 불렀잖아. 은영의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은영이를 번갈아 보더니 옷을 갈아입으려는 듯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은영이가 예전에 그 모습이 떠오르는 살벌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너는 그냥 다 맞다고만 해. 알겠지? 내가 남편한테는 알아서 다 설명할 테니까 남편이 너한테 뭘 물어보면 그냥 맞다고만. 은영이의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은영이의 남편이 한 입을 먹을 때마다 감탄하더라고요. 엄마를 닮아 원래 솜씨가 좋은 편이긴 했어요. 게다가 어릴 적에 식당 일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은영이는 남편의 그 연신 터지는 반응에 자기도 슬쩍 한 입을 먹어보더군요. 맛있네. 그리고는 새초롬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시는 정도가 아닌데? 나 밖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못 먹어봤어. 진짜 식당 차리셔도 되겠어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고맙다는 듯 고개만 꾸벅하고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따라 은영이가 나왔어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쯤 와서 4시까지 일하다가.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5시잖아요?
돈은 그대로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오늘은 그만 퇴근해. 저야 뭐 그래주면 고마운 일이니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긴 하루였어요. 오늘만 같으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엄청난 제 착각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여전히 못돼 먹었더라고요. 저를 내려다보며 우울감을 느끼는 게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버틸 수 있긴 했어요. 속은 상했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네? 너한테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뒤에 은영이가 무슨 말을 뱉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그녀의 입을 뚫고 나왔어요. 덜 마른 걸레 냄새. 그러고는 은영이가 하면서 자기 코를 막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살았던 반지하에 더 이상 살지도 않고 손으로 빨래를 하지도 않아요. 그날 오전부터 은영이는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하루 종일 저에게 화풀이 하다가 정점을 찍은 거였습니다. 은영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 저는 그때 그 교실에 서 있던 18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걸레밥 물을 뒤집어 쓴 그때 그 아이 말이죠. 눈물이 먼저 났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은영이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은영이 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퇴근을 하는데 집 앞에서 은영이의 남편과 마주쳤어요. 제가 꾸벅 인사를 하니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은영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시라면서요? 은영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싶어 그냥 뚫어져라 봤더니 은영이의 남편은 은영이가 해준 이야기를 술술 뱉었습니다. 은영이는 제가 처지가 어려워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고 제가 그냥은 받을 수 없어서 집안일을 해주겠다 나섰다고 했다더군요. 존댓말도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다 맞다고 하라던 은영이의 협박 아닌 협박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복수를 한다면 이 방법이 최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은영이의 남편을 빼앗는 그 복수요. 은영이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 회사가 절대 망할 리 없는 알짜 기업이라고 은영이가 떠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친구들 중에 시집을 제일 잘 왔다면서 말이죠. 은영이네 집도 부자긴 했어요. 물론 본인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은영이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을 봐서 남편과 결혼했다더군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는데 늦게 얻은 아들을 그래서 남편이 더 예뻐 죽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은영이는 자기 아들에게 큰 애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굴었어요.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어도 손에 팩을 하는 중이라며 가만 보고만 있던 걸 제가 출근하고 아이를 달랬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짝 웃으며 은영이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표정이 풀리니 그도 웃으며 묻더군요. 요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엄마가 솜씨가 좋으시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식당 일도 오래 했어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전혀 고생하신 분 같지 않은데. 하며 은영의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어릴 때부터 너는 웃으면 참 예쁜데 왜 그렇게 안 웃냐는 말을 자주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은영이의 괴롭힘이 더 심해진 것도 은영이가 좋아하던 선배가 저보고 너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더욱 심해졌었고 말입니다. 평소에는 워낙 웃을 일이 없으니 그 이야기를 잊고 살았었는데 번뜩 스쳐가듯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웃으며 그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어요. 웃으니까 인상이 확 다르시네요. 그런가요? 평소에는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뒤로 바로 자주 은영이의 남편을 볼 일은 없었습니다. 제 퇴근 시간이 빨랐거든요. 하지만 종종 마주치거나 할 때면 언제나 웃었어요. 그는 분명히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데도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흘러가듯 회사에서도 자꾸 집에서 먹는 밥이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해 은영이의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찍 갔어요. 그리고선 출근하는 그의 손에 은영이 몰래 도시락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만큼 좋은 재료로 만든 건 아니라서 맛이 그만큼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신경을 다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건네주며 일부러 슬쩍 손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흠칫하고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놀란 얼굴로 손을 얼른 떼어내며 죄송하다고 하자 그가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른 출근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이는 자는지 고요하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널브러진 옷가지들과 부엌의 식기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지. 왜?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도 더 이상 나한테 돈 못 받아, 이 개자식아. 평소라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바짝 가져다 대지 않아도 문 너머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은영이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준우가 네 아들이면 뭐? 내가 데려가라면 네가 키울 수나 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하마터면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싶었어요. 잽싸게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마자 은영이의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냥 얌전히 내가 주는 돈이나 받아 처먹어. 내가 뭐 준우랑 너한테 가면 네가 나 책임질 수나 있어? 우리 집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잖아? 너 씀씀이나 나 씀씀이나 지금 남편 아니면 감당 안 된다고. 도대체 얼마나 이 소리를 해야 알아들어? 은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왜? 인자 봐서 친아들이 핏줄이 땡겨? 너 내가 준우 낳겠다고 남편 아들로 키우면 된다고 할 때 책임 안 져도 된다고 좋아했잖아? 그럴 땐 언제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들로 데려가고 싶어? 네가 나랑 준우 책임져 줄 능력은 되고 나는 절대 남편이랑 이혼 못해. 나는 이 생활 절대 포기 못한다고!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안방문이 열렸다 닫히는 순간을 귀 기울여 들었다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마치 지금 출근한 양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통화를 막 끝내고 나서였는지 은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을 하더군요. 뭔가를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오늘 어쩌다 보니 준비도 빨라졌고 차도 바로바로 와서 일러졌네. 빨리 온다고 아무도 너한테 잘한다고 칭찬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거슬리기만 하니까 앞으로는 맞춰서 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은영이는 그렇게 날카롭게 말한 뒤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은영이가 들어간 뒤 녹음된 음성을 들어봤어요. 녹음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잘 말입니다. 그 뒤로는 무슨 보험을 하나 들어둔 듯 든든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은영이의 엄청난 약점을 제가 알게 된 셈이니까 말입니다. 은영이가 무슨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은영이의 남편이 드러내는 저에 대한 호감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잦아진 게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요즘 퇴근이 이르다? 요즘 회사 일이 한가하기도 하고 준우도 너무 보고 싶고. 하여간 아들이라면. 은영이의 남편은 저에게 자꾸 말을 걸고 싶어 했어요. 은영이 없는 틈을 타서 말입니다. 저는 일부러 한 번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슬쩍슬쩍 하나 두 개씩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애가 다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점점 대담해졌으니 말입니다. 하루는 은영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쩍 제 손을 잡아서 제가 놀란 얼굴로 그를 봤던 기억도 나네요.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약속하고 만나는 사이가 됐고 사이가 더없이 깊어졌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은영이는 뭐랄까 좀 사람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 애가 좀 차갑긴 하죠. 당신이랑 있으면 진짜 외롭지 않아서 좋아. 제가 느끼기에 그는 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냐는 질문에도 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저에게 더 애끌어했어요. 당신은 진짜 언제라도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그의 말에도 웃기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라고 말이죠. 그는 점점 더 저에게 빠져드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당신이랑만 있고 싶어.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걸. 나 같은 여자랑 당신이 만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은영의 남편이 저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즈음 은영의 히스테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외박도 잦고 어딘가 자신에게 관심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직감은 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잖아요. 대체 어떤 년이란 말이야? 회사년인가? 아님 전에 친해 보이던 그 동기년인가? 그 상대가 저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야, 내가 저거 제대로 정리하라고 했지? 삐뚤잖아! 저에게도 점점 더 옛날처럼 악독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던 겁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멍청해서 그런가? 그리고는 저를 확 밀치고 가는 바람에 제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소파에 부딪혀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은영이는 그런 저를 보고도 저는 미안한 기색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았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제 팔을 보고 걱정했어요. 이 멍이 어디서 들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은영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은영이가 이랬단 말이야? 아는 척하지 말아요. 절대.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실수한 걸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은영이가 저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슬쩍슬쩍 조금씩 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가 묻더군요. 혹시 당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악독하게 괴롭혔다는 동창이 은영이야? 저는 부정하지 않고 슬픈 듯 웃기만 했어요. 아마 그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겠죠.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관여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위치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욕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는 그런 저를 더 가엾게 여겼고 또 안달이나 했습니다. 은영의 히스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저는 이제 한 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영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은영의 휴대폰으로 그 남자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말입니다. 집의 비밀번호와 함께요. 그리고 은영의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녹음 파일을 말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그냥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하고 문자를 남기고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은영의 그 불륜남이 오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은영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준우, 네 남편애 아니지? 제 말에 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네가 그걸 어떻게... 네가 통화하는 거 들은 적 있어. 은영이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뭐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 있어? 너 같은 년 말을 누가 믿어주는데? 정아야, 내가 늘 말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가진 사람들 편이라니까? 너 같은 거지 새끼들이 아니라? 그래, 너는 그때도 항상 그렇게 말했었지.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냐? 은영이가 픽하고 웃더군요. 내가 왜 변해야 하는데? 변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은영이 말이 맞긴 합니다. 은영이같이 가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들 떠받들어 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도 이제 너는 변해야지. 네가 가진 약점이 이렇게 큰데. 제 말에 은영이가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기분 나쁘게 툭툭 밀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그 비밀 좀 알았다고 대단히 뭔가라도 쥐게 된 것 같아? 너 같은 년말은 절대 아무도 안 믿어준다니까? 그리고 준호 아빠는 내 남편이 맞아. 내가 맞다며 그런 거야. 그 새끼고 너고 하여간 없는 것들이 욕심만 참 많아서 주제도 모르고 어딜 덤비길.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말한 그 새끼가 혹시 나야?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어떤 남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그 불륜남인 듯 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네가 여긴 어떻게... 왜 왔어? 네가 오라며.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줘놓고 왜 이제 와서 시침이야? 은영이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야? 네가 꾸민 짓이야? 감히? 네가 나를 상대로? 은영이는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쳤어요. 제가 버티고 서 있자 연속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가 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얼굴이 퉁퉁 붓고 입술 주변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은영이가 어찌나 살벌하게 저를 때렸는지 그 불륜남이 나서서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모두가 그 소리에 시선을 돌렸고 은영이와 그 불륜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은영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것도 제가 한 거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은영이의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와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보고는 놀라서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은영이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둘이 언제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해졌어? 설마 당신 바람난 여자가 얘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년이랑 이런 가정부 따위랑?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준우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정말이야? 어? 은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 파악을 하듯 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생각이 끝났는지 자신의 남편에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였어. 정말 지우려고 했는데 아이는 안 생기지. 다들 기다리고만 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 거야. 진짜 실수야. 나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신도 실수했으니까 우리 서로 한 번만 용서하자. 그리고 여보는 안 와. 저런 사람들이랑 살 것도 아닌데. 은영이는 정말 끝까지 저와 그 불륜남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영의 남편은 은영이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매달리는 은영이를 뿌리치고 저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영이가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어요. 그 뒤로 은영이와 은영의 남편의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준우는 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때문에 은영이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당했습니다. 저와 자기 남편의 불륜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저에게 청혼했어요. 저는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저같이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사람과 정말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일부러 접근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망설였지만 저도 이미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사정과 처한 처지를 모두 알고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그 사람 집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의외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미 몇 번이나 사정사정해서 허락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지리도 복이라고는 없는 박복한 년은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요. 제 아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고 있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한 부분이고요. 처음엔 엄마가 그런 집안은 싫어할 거라며 자신이 키우겠다 했지만 그건 제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고 말이죠. 은영이는 이혼을 당한 뒤 당연하게도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제는 뒤바뀐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했고 상당히 괴로워했으며 이 현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까지 한 번 가고 나서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은영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영아, 이제 너한테서 냄새가 난다.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없는 집 애들한테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이제 알겠어. 네가 무슨 냄새를 말한 건지 말이야. 야! 은영이는 정말 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옷에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은 소식으로는 그 불륜남과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남자에게서도 금방 버림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은 두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 일을 떠올려도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가 한밥을 좋아하던 남편이 제가 임신을 하니까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걸 겁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해요. 물론 누군가를 부리고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아직은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겁니다. 그래봤자 너도 불륜녀 아니냐고 말이죠. 그건 저도 언제나 생각하고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금 누리는 것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은영이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저는 지금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과거에 그렇게 접근했던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살아가면서 2배, 3배 잘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끝을 내려고 보니 또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난 시절이 꿈 같기도 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